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이자 여러 가지 곡절과 시련 등 기구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저보다 힘들게 살아온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의 뼈아픈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어 오랜 고민 끝에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하루를 재밌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사연은 유년 시절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암울했던 시절이라 떠올리기 싫지만 저의 인생의 한 부분이니 어릴 적 이야기를 몇 자 적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바로 새엄마가 집에 오셨는데 엄마가 한순간에 바뀌어서 매일 울었답니다. 어린 제가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걸 모르고 있으니 갑자기 바뀐 엄마를 보고 하루 내내 울음을 터뜨렸어요. 새엄마는 그런 저를 많이 혼내셨습니다. 글로 적으면 충격적이라 어떻게 혼났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겠네요. 많이 충격적이거든요. 뛰어넘을게요. 그리고 그렇게 혼이 나고 울고 있는 저를 본 아버지는 네 집 개가 짖나 하는 무관심으로 보고 말았답니다. 제가 성장하는 동안에 새엄마는 늘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도 엄마의 찢어지고 갈라지는 목소리가 들리면 팬티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을 심하게 먹었습니다. 야, 김기봉. 너 내가 이런 거 가지고 오지 말랬지? 학교에서 등록금 내라고 하면 가정 형편 어렵다고 말하라고 그랬잖아. 엄마, 그게 담임 선생님이 분기마다 반에서 한 명의 학생에게만 등록금을 지원해 준대요. 제가 지난 분기에 지원을 받아서 이번 분기에는 다른 학생이 학비를 면제받는다고 했어요. 그럼 새끼야, 네가 직접 벌어서 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너한테 줄 돈 따위는 없으니까. 네, 알겠어요. 다시 주유소 알바를 구했으니까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먼저 등록금을 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월급날에 갚아드릴게요. 그럼 빌려줄게. 대신 월급 받으면 봉투 그대로 가져와라. 단 한 푼도 쓰지 말고. 알아들었으면 집안 청소나 해. 신발장에 내 구두 꺼내서 깨끗하게 다 닦고. 저에겐 엄마가 귀신보다 무서운 존재여서 감히 대들거나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순하고 여렸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저의 청소년기 역시 새엄마의 명령과 복종이 전부였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내 주유소와 패스트푸드점, 우유 배달 등 알바를 하며 등록금을 감내했고 나머지 돈은 모두 엄마한테. 그렇게 20살이 되자 저는 새엄마로부터 도망가려고 군대에 바로 지원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오고 홀로 서기를 하면 두려운 상대를 피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죠. 제가 군대 가는 걸 알리지 않고 도망치듯 갔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어디로 입대한지 몰라서 2년 동안 만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5주의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최전방 GP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싫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행동으로는 발산하지 못했어요. 저에게 공포의 대상이니 그런 말과 행동을 감히 하지 못했답니다. 실탄을 장전하고 근무를 서는 아주 위험한 곳이었죠. 북한 부대가 철망 너머로 바로 보이는 최전방이라 24시간 내내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근무가 힘들긴 했지만 훈련을 따로 하지 않고 내무 생활도 편했어요. 특히 무섭게 갈구고 괴롭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처음 입대할 때 새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쩌나 했는데 모든 선임들이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 새엄마와 살 때보다 100배는 행복한 군 생활을 보내게 되었어요. 1년의 세월이 흐르고 짝대기 3개인 상병을 달았고 초소 근무를 후임병과 나가게 되어 제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일에 새벽 근무를 나가게 되었어요. 저희 GP는 근무 시간이 꽤 길기 때문에 새벽 3, 4시에 나가면 오전 내내 풀로 근무를 서야 했답니다. 어쨌든 1년 동안 아무 사건과 사고 없이 무탈하게 경계 근무를 섰는데 그날은 뭔가 느낌이 달랐습니다. 매일 걷는 길인데도
익숙하지 않은 기분이었답니다. 저와 후임병 한 명과 당직 부사관 한 명이 같이 경계 근무를 나갔습니다. 저희는 평소대로 철망 부근을 걸으며 뜯겨진 부분이 없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직 부사관이 뭔가를 밟은 소리가 들렸어요. 철컹하는 쇳소리가 정확하게 제 귀에 닿았답니다. 순간 지뢰를 밟았다는 걸 확신하게 되어 당직 부사관에게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통신대장님, 움직이지 마세요. 지뢰를 밟으셨어요. 뭐라고? 안 들려. 크게 말해봐. 저는 몸을 날려서 통신대장님의 지뢰에서 발을 떼지 않게 하려고 팔을 뻗어 그의 발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통신대장님의 발을 이미 지뢰에서 떨어졌고 큰 폭파음이 귀가 찢어지도록 크게 울렸답니다. 정신을 잃었던 저는 수십 초 만에 눈을 뜨게 되었는데 통신대장님의 다리 하나가 지뢰로 인해 떨어져 나갔더군요. 그리고 통신대장의 발을 못 움직이게 잡으려고 했던 저의 왼팔도 제 몸에 더는 붙어있지 않았답니다. 통신대장님, 정신 차리세요. 내 다리가 날아갔어. 지금 통신대장님은 쇼크 상태입니다. 진정하시고 무전하세요. 북한군이 몰래 지뢰를 설치했다고 무전하라고요. 내 다리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다리 변신이 되다니. 통신대장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다리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후임병은 제 뒤에 있었는데 저와 통신대장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걸 보고 실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사고를 본부에 알리기 위해 바닥을 기어 초소 무전기 앞으로 가서 송수화기를 누르고 전했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본부 응답하라 오바. 여기는 본부. 보고할 내용 있으면 전하라 오바. 북한군이 초소 앞 철망 근처에 지뢰를 씹었습니다. 통신대장의 다리가 절단되었고 보고자인 저 김기봉 상병은 왼팔이 잘려나갔습니다 오바. 뭐? 지뢰를 밟았다고? 기봉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무전을 마치고 뒤를 돌아봤더니 후임병이 정신을 차리고 통신대장의 다리를 지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똑같이 군복을 이빨로 뜯어 지혈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려서 그런지 바로 정신을 잃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을 자고 일어났더니 국군 병원이었습니다. 고개를 조금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제 팔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지 않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의사가 제 팔을 다시 붙였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는지 당장 확인할 용기가 없어 고개를 옆으로 돌리지 않고 천장만 보고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개를 왼팔 쪽으로 돌리지 않고 있었는데 간호장교가 이제 식사를 해야 한다며 접이식 상을 펴더군요. 그리고 도움을 받아 몸을 일으켰는데 저의 왼팔은 예상대로 보이지 않았답니다. 나중에 군의관에게 듣기를 저의 왼팔은 산산조각이 나서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충격이 있긴 했지만 목숨을 구한 것만으로도 행운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답니다. 몇 달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곧 부대에 복귀했더니 철망 지뢰 사건 이후 부대에 지뢰 제거팀이 파견 나와 매일 샅샅이 검사하고 있더군요. 이젠 이런 사건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랐네요. 여하튼 저는 한 팔을 잃었기 때문에 의가사 제대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아 보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의가사 전역을 하고 먼저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살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께 제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아 잠시 들르기로 했죠. 그렇게 무서웠던 새엄마와 무관심한 아버지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며 초인종을 눌렀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온 건 처음 보는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새엄마의 어머니인 줄 알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기봉이인데요. 아버지랑 엄마 안에 계신가요?
총각은 누구야? 여긴 나 혼자 사는 집인데. 네? 혹시 김수철 씨랑 이옥자 씨가 사는 집 아닌가요? 전 주인을 말하는 것 같네. 이보게 총각, 나는 작년에 이사 와서 혼자 사는 노인네야. 총각이 말한 사람은 아무래도 전 주인인 것 같네. 아이고, 군대를 다녀왔는데 부모가 이사를 간 모양이야. 그런데 팔은 어쩌다 그렇게 됐수? 아, 새로 이사 온 분이었군요. 실례했습니다. 할머니, 그럼 안녕히 계세요. 부모님이 이사를 했다고 하시니 등본을 떼어보면 새로운 주소가 나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해서 부모님을 찾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대로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홀로 서기를 하려고 군대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옷 한 벌을 샀습니다. 팔이 하나 없어서 사복을 입은 제 모습이 무척이나 어색했지만 부끄러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제 팔을 보면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여기며 나쁜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처음 일자리를 구하려고 찾아간 인력사무소에서 저를 보자마자 나가라는 손짓을 하더군요. 아씨, 재수없게 팔 병신이 찾아오고 지랄이야? 야, 너 같은 놈이 일할 곳은 없으니까 나가! 그 몸으로 뭘 하겠다고 여길 찾아온 거냐? 소장님, 저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제 팔은 군대에서 지뢰사고로 잃게 되었습니다. 제 목숨이 질긴 걸 아시겠죠? 전 무슨 일이든 맡기만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지뢰건 지뢰 할아버지건 너 같은 병신은 필요 없다고. 괜히 너 같은 놈 일 보내면 나만 욕먹는다고. 당장 꺼져. 단순히 일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신이라고 쌍욕을 하고 소금까지 뿌리니 더는 머물 수 없어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 더 인력사무소를 찾아갔는데 역시나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저를 받아주는 단 한 사람이 나타나길 바랐지만 며칠 동안 일자리를 얻으려고 돌아도 받아주는 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직 20대 초반인데 벌써부터 이러니 제 앞날이 암담하게 느껴졌네요. 그래도 먹고 살 돈이 당장 없어서 계속해서 일자리를 얻으려고 시도해봤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알바 공고를 보고 일일이 전화하고 면접을 갔죠. 하지만 저의 팔을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거부했어요.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일일 수도 있어요. 저를 면접 본 사장님들은 사업체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채용하는 게 당치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저는 팔이 하나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고졸 학력밖에 되지 않으니 부족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래서 제가 차별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어디든 받아주는 곳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감사하게 일할 마음이었답니다. 그렇게 매일 인력사무소와 인터넷에 올라온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한 군데에서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사람의 살 길은 어디에나 있는 것 같았네요. 신축 아파트와 빌라가 많이 늘어나면서 입주 청소할 사람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저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시켜주는 일이 무엇이든 기대 이상으로 하겠다고 강한 열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어요. 인력소장님은 저의 성실함을 인정해 주시고 입주 청소 말고도 다른 일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정리할 인부가 하나쯤은 필요하다며 저에게 일당을 많이 주는 공사장으로 보내주셨답니다. 인력소장님이 워낙에 인맥이 넓고 평판이 좋으셔서 팔이 하나 없는 제가 일을 맡았어도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어요. 다만 저의 팔을 보고 비아냥대고 조롱하는 인부가 몇 명 있었네요. 어이, 왜 팔이? 너 똥 싸고 오른손으로 닦냐? 밥도 오른손으로 먹고. 이봐, 똥 싸고 오른손으로 닦지 않아? 난 오른손으로 닦는데. 에이, 등신아. 우리가 손이 왜 두 개인데 밥 먹는 손 따로 있고 똥 닦는 손 따로 쓰라고 두 개인 거야. 하여튼 공사장에 무식한 것들이 천지라니까. 야, 왜 팔이? 너 내려가서 음료수 좀 가져와라. 팔 하나라고 조금만 들고 오지 말고 발로 들어서라도 10병 다 가지고 와. 네, 알겠습니다. 금방 다녀올게요. 다들 저 빙신 좀 부려먹어. 저 자식은 쓰레기 청소만 하고
우리랑 똑같은 일당을 받아가니까. 그것이 참말이오? 이거 너무하네. 하는 일도 없는 놈에게 우리랑 같은 일당을 주는 게 말이 돼? 안 되겠다. 이따가 저 자식 오면 다리 걸어서 잡아뜨리자. 한 손으로 넘어지면 크게 다칠 거 아니야. 여기 못 나오게 하자고. 이 등신아, 좀 안 들리게 말해라. 저 외파리가 다 듣고 있잖아. 하여튼 저 병신이 벌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도록 존나게 갈구고 부려먹자고. 저는 이런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가슴에 담아두고 상처받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고와 함께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공사장에 밥을 배달해주는 이모님이 머리에 국밥 몇 그릇을 머리에 얹고 걸어오셨는데 저는 늘 그래왔듯이 한달음에 달려가 이모님의 머리에 얹은 쟁반을 제 머리에 건네받았답니다. 우리 총각이 또 나왔네. 매번 고마워. 아닙니다, 이모님. 매일 배달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오늘도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 집 순댓국밥은 입에 맞아?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국밥이에요. 저는 삼시세끼 이모님 국밥을 먹어도 좋을 것 같다니까요. 총각이 말도 참 이쁘게 차려. 그래, 그럼 어여 가서 밥 먹게나.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그릇은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그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서서 쟁반을 머리에 얹고 공사장 안에 다가가는데 저를 싫어하는 인부가 몰래 다리를 걸었답니다. 저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며 순댓국을 모두 엎어버렸고 얼굴도 바닥에 부딪히는 바람에 심하게 다쳤습니다. 인부는 껄껄 웃으면서 조롱하더군요. 아, 외파리!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야? 이깟 밥도 못 나르면서 일당 챙겨받는 거 양심에 찔리지 않냐? 빙신 새끼야. 그냥 장애인 연금이나 받고 빙신으로 살아. 괜히 돈 벌겠다고 와서 남의 속을 박박 긁지 말고. 난 너 같은 빙신이 편하게 돈 버는 걸 보면 아주 천불이나. 아저씨, 제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요? 이 귀한 음식을 모두 엎어버렸잖아요. 지랄을 허네. 이깟 순댓국이 뭐가 귀하다고 연병이야? 아니다. 너 같은 빙신한테는 특식이겠네. 그러고 보니 너 여기서 밥도 공짜로 처먹고 있네. 아주 호강하면서 사는구나, 이 외파리 새끼야. 인부는 넘어져 있는 저에게 발길질을 했어요. 저는 기침을 콜록거리며 고통스러워했죠. 그런데 그 순간 순댓국집 이모님이 달려와 바닥에 엎어진 뚝배기 하나를 들고 인부의 면상을 날렸습니다. 아, 뭐야? 아줌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 부모를 욕먹게 하는 후레 자식아. 네가 뭔데 이 총각을 넘어뜨리고 발길질을 해? 넌 이 총각이 안쓰럽지도 않으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왜 시비를 걸고 지랄이야? 뭐야, 이 아줌마는 둘이 사겨? 아, 이 외파리가 먹고 살려고 나이 많은 아줌마를 꼬신 모양이네. 어이 아줌마, 이 외파리 새끼 다른 건 멀쩡해요? 남자 구실은 제대로 하냐고. 그 주둥이를 멋대로 굴렸겠다. 너 오늘 주둥이에 못질 좀 해야 쓰겠다. 이 뚝배기로 강냉이를 털어줘야 쓰겠다고. 그러자 인부가 낄낄거리며 도망치더군요. 그렇게 사건은 끝이 났고 이모님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총각, 저놈 자식 날마다 저러는겨? 또 다른 아재들도 자네를 놀려먹지? 뭐 그냥 그렇죠, 이모님. 이 순댓국 아까워서 어떡하죠? 제가 돈을 드릴 테니 새로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됐네. 내가 자네한테 왜 돈을 받나? 돈을 받으려면 저 개같은 상놈의 후레자식한테 받아야지. 밥 걱정하지 말고 자네 몸이나 걱정하게. 총각, 저기 그러지 말고 내 식당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자네는 배달도 잘할 것 같고 싹싹하니 손님들에게 대응도 잘할 것 같은데 말이야. 네? 이모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 같은 외파리가 어떻게 손님들한테 대응하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손님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모님, 괜한 말씀 마시고 국밥이나 새로 만들어 주세요. 총각,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거로 보이나? 안 되겠어. 당장 지금 공사장 관두고 나와.
내가 자네를 데려가야겠네. 순댓국집 이모님은 진심으로 저를 직원으로 고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진심 어린 이모님의 눈을 보고 직감했습니다. 저에게 은인이 되어줄 사람이 생겼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인력 소장님을 찾아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일을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모님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아주 잘 왔다면서 식당을 구경시켜 주셨고 식당의 직원이자 이모님의 딸인 여자분을 저에게 인사시켜 줬습니다. 기봉총각, 내 딸이네. 내일 모레 30인데 아직도 시집 안 가고 나랑 붙어 살고 있어. 자네 왜 얼굴이 빨개지나? 내 딸이 예뻐 보이긴 한가 보네. 자네 올해 몇이지? 네? 저는 25이에요. 그럼 내 딸이 4살 많으니까 4살 차이는 궁합도 보지 않는다고 했지. 요리마, 기봉총각 어떠냐? 멋있지 않아? 갑자기 소개팅 분위기가 되어 부끄럽긴 했지만 이모님이 저를 색안경 끼지 않고 봐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따님 역시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게, 엄마. 꽤 멋있는 사람이네. 그동안 엄마가 왜 칭찬했는지 알 것 같다고. 기봉씨라고 했죠. 우리 앞으로 잘 지내봐요. 일은 천천히 배우기로 하고 일단 밥부터 먹어요. 금방 국밥 한 그릇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누님. 뭐? 누님? 에이씨, 방금 우리 엄마가 궁합도 안 보는 사이라고 일러줬는데 누나 동생으로 선을 그어버리네. 유림씨라고 불러요.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유림씨. 고맙습니다. 그렇게 유림씨가 주는 순댓국을 맛있게 먹고 주방에 들어가 일을 배웠습니다. 팔이 하나인 제가 분주하게 움직이며 일을 배우자 기특해 보였는지 바로 국을 끓여 홀로 서빙을 내보내셨습니다. 이에 저는 손님이 불쾌하면 어쩌나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서빙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제 팔을 못 본 척 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간혹 가다가 어쩌다 팔을 잃었냐고 묻는 분들이 있었답니다. 하지만 공사장 인부들처럼 저에게 병신이라는 막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술에 취해 실수하는 사람 몇 명이 전부였어요. 식당 일은 저에게 아주 잘 맞았어요. 일이 재밌기도 하고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게 시시때때로 느껴져서 만족감이 높았답니다. 그리고 이모님의 딸인 유림씨와 사귀게 되었어요.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고 아껴주는 덕에 제가 그 마음에 깊이 빠지게 되어 헤어나올 수 없을 만큼 깊은 사랑에 빠졌답니다. 이모님은 저희 둘이 사귀는 걸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것도 모자라 하루빨리 결혼하라고 부채질까지 하셨어요. 기봉아, 언제까지 내 딸이랑 연애만 할 거야? 빨리 데려가 살아. 제 나이가 벌써 31야. 옛날 같았으면 초등학생 자식이 있었을 나이라고. 결혼이요? 어머님, 제가 가진 게 없는데 유림이를 저한테 시집 보내고 싶으세요? 자네가 가진 게 왜 없어? 남들에게 없는 비단결 같은 착한 마음씨가 있잖아. 돈이 앞으로 잘 벌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자네도 내 딸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하루빨리 결혼하게. 물론 저도 여자친구와 결혼이 하고 싶긴 했지만 가진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 청혼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나 여자친구는 돈이 뭐가 중요하냐며 저에게 빨리 결혼하자고 일렀답니다. 이에 저는 매우 감사한 마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실가락지를 주며 청혼하게 되었고 몇 주 뒤에 작은 결혼식을 올려 부부의 연을 맺었답니다. 저는 아내가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어릴 적에는 결핍 때문에 쉽게 누군가를 좋아하지 못했고 성인이 되어서는 군대에서 불의의 사고로 한쪽 팔을 잃었으니 여자를 만날 기회가 전혀 없었죠. 유일하게 저를 남자로 봐주고 좋아해준 아내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답니다.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에서 사는 기분이었고 매일 웃고 떠드느라 지난 암울했던 과거는 깨끗하게 잊혔답니다. 그리고 여전히 순댓국집에서 장모님과 저희 부부는 함께 일했어요. 다른 곳에 떠날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죠. 그러다 곧 장모님의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식당 일을 그만두고 저희 부부에게 넘기셨답니다. 장모님은 수술 후 거동이 원만하긴 했지만 이젠 그만 일하고 싶다면서 저와 아내에게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는데 제가 주제넘게 순댓국의 맛을 조금 바꿔봤어요. 육순에는 재료를 추가해서 더 깊은 맛을 우려냈죠. 아내는 제가 바꾼 순댓국을 맛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대박이야. 진짜 맛있어. 엄마가 한 것보다 더 맛있는데? 맛이 괜찮아? 그런데 이걸 바꿔서 장사해도 될지 모르겠어. 장모님의 노하우를 계속 이어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에이,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안 쓸걸? 더 맛있는 국밥을 팔겠다는데 엄마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장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리고 단골 손님들은 바뀐 맛이 적응되지 않아서 발길을 끊을지도 모르잖아. 바로 결정하지 말고 장모님이랑 단골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고 허락을 받자고. 내 남편 대단하네. 음식도 잘하고 경영 방법도 스스로 터득하고 말이야. 좋아, 일단 엄마 불러서 맛을 보여드리자. 그런데 분명 좋아하시고 허락해 주실 거야. 아내의 말대로 장모님은 제가 조금 바꾼 순댓국의 맛을 보시더니 매우 만족하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나 기봉아, 너 도대체 못하는 게 뭐니? 내가 한 것보다 맛있게 잘 끓였네. 이건 무조건 대박이다. 이대로 팔거라. 정말요, 장모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장모님 호강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내가 괜히 자네랑 딸애한테 가게를 넘겨준 게 아니야. 효도하라고 준 거니까 이 늙은이를 호강시켜주라고. 장모님은 농담 섞인 말투로 응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들에게도 바뀐 순댓국의 맛을 보여드렸더니 하나같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아무도 기존의 맛대로 팔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바뀐 순댓국을 열심히 팔았습니다. 1년 사이에 단골 손님은 몇 배나 늘어났고 멀리서도 찾아주셔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껑충 뛰었답니다. 덕분에 아내와 저는 많은 손님들을 받으려고 늦은 밤까지 일했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가게가 잘 되니 아주 행복했어요. 장모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찾아오셔서 일을 도와주곤 하셨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흐르자 저의 인생은 이전의 삶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순댓국집의 매출이 한 달에 1억이 넘었어요. 시장터에서 이렇게 많이 파는 식당은 저희 순댓국집이 유일했죠. 입소문은 널리 퍼져나갔고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순댓국집에 분점을 내고 싶다며 찾아오는 장사꾼도 여럿 있었답니다. 하지만 저희 부부는 분점을 내는 것보다 가게 확장이 먼저라고 판단해서 가게 양 옆집을 사들여서 넓게 확장 공사해서 장사를 이어갔습니다. 역시나 장사는 더욱더 잘 됐고 종업원이 5명으로 모자라서 파트타임 알바를 3명이나 더 구해야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송국 작가가 저희 가게를 취재하고 싶다는 연락을 해줬습니다. 서민으로 성실하게 장사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을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저와 아내는 방송의 힘을 받으면 더 잘 될 것 같기도 했고 장모님께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싶어서 방송 출연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뒤 방송국 PD와 작가, 카메라맨 여럿이 와서 저의 일상을 촬영했어요. 팔이 하나뿐인 장사꾼이라는 타이틀로 촬영했어요. 왜 팔을 잃었는지, 군대 이야기를 한참 했고 어쩌다가 한 팔로 어떻게 장사를 하게 되었는지 등등 질문에 대답하는 인터뷰 형식으로 촬영하다가 손님 많은 가게 안에 들어와 순댓국 맛이 어떤지 인터뷰를 했답니다. 감사하게도 손님들은 엄지손가락을 들며
끝내주게 맛있다는 말씀들을 해주셨답니다. 촬영은 기분 좋게 마무리되었고 몇 주 뒤에 텔레비전에서 방송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장모님과 셋이서 같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깔깔 웃기도 하고 제 팔을 잃은 이야기에서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장모님께 효도도 하고 아내와 더 돈독하고 깊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방송 이후에는 손님들이 배로 찾아왔어요. 번호표를 나눠드리고 쉴 새 없이 주방과 홀을 뛰어다니며 일했죠. 그러다 마감을 하게 되면 아내와 저는 녹초가 되어 홀 의자에 앉아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휴식을 취했답니다. 방송이 나간 지 얼마 뒤에 마감하고 정리하던 중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맞네. 여보, 여기 우리 아들이 있어. 기봉이 맞네. 이야, 너 진짜 성공했구나.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했습니다. 기봉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엄마 아빠를 봤으면 정중하게 인사부터 해야지.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버지, 엄마? 아니, 못 지냈다. 네 아버지가 무능해서 내가 옆에서 개고생하면서 살았어. 너 외팔이 된 건 방송 보고 알았다. 이런 병신이 됐으면 우릴 찾아와 걷어달라고 할 것이지. 왜 연락을 끊고 산 거니? 저 군대 전역하고 집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이미 이사를 하셨던데요. 연락처도 바꾸셔서 저랑 인연을 끊으려고 하신 줄 알았어요. 예, 천륜을 끊는 게 말이 됐니? 그리고 우리가 널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그딴 헛소리를 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이사를 간 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린 오늘 기봉이 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다. 네 옆에 마누라니? 기봉이 넌 어쩜 결혼한 여자도 똑같냐? 시부모를 봤으면 깍듯이 인사하고 앉으라는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내가 뒤늦게 부모님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어릴 적 어떻게 살아온 줄 알고 있어 건성으로 말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어떻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드실래요? 기본 크기는 8,000원이고 특사이즈는 9,000원인데 뭘로 드릴까요? 어머나, 얘 좀 봐라. 지금 우리한테 장사를 하려고 하네. 이거 아주 웃기는 년이네. 야, 넌 그냥 조용히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라. 기봉이랑 긴이 할 말이 있으니까. 싫은데요? 제 남편의 일이니 저도 같이 드릴 거예요. 오, 그러셔. 그럼 좋을 대로 해라. 어차피 나중에 다 들을 테니. 앉아서 첫 듣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야, 기봉아. 넌 이렇게 성공했으면 우릴 찾아와서 효도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널 15년은 키워줬는데 어쩜 그렇게 입을 싹 닫고 혼자만 잘 사는 거야? 엄마, 그게 이 식당은 제 것이 아니라 장모님 거예요. 저는 그냥 일하는 종업원이라고요. 어쨌든 간에 네가 개발한 레시피로 대박 난 거 아니야? 네가 잘해서 돈방석에 앉은 거 아니냐고. 야, 긴 말 말고 그동안 내가 널 키워준 값으로 10억만 내놔라. 15억은 받아야 하는데 내가 양보하는 의미로다가 10억으로 깎아줄게. 키움값 10억은 줘야 나도 억울하지 않을 것 같구나. 저는 말도 안 되는 새엄마의 말에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그렇게 큰 돈은 없어요. 기봉씨 말은 바로 해야지. 이봐요, 어머님. 우리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한 푼도 못 줍니다. 내 남편의 유년기를 불행하게 보내게 했고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알바시켜서 돈까지 갈취했다면서요. 그렇게 매질을 해대서 이 사람이 어머님을 보니까 겁을 먹고 있잖아요. 제가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자 아내가 똑부러지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새엄마는 의자를 밀고 일어서서 아내의 뺨을 갈기려고 했답니다. 그 순간 재빨리 제가 손을 뻗어서 새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어쭈, 김기봉이 많이 컸네. 이 엄마가 그새 만만해진 거냐? 이거 안 놔? 엄마, 그만하세요. 그리고 절 심하게 때리고 못 살게 군 거 그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가만히 구경만 했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저와 아내가 번 돈을 왜 주겠어요? 우린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뭐가 어째? 야, 네 놈이 어릴 때 맞은 건 버르장머리 없는 짓을 해서 맞았겠지. 내가 이유도 없이 널 혼내고 때렸겠냐? 그 정도면은 누구나 맞으면서 크는 거야. 이 은혜도 모르는 검은머리 짐승놈아. 당장 키워준 값 10억 내놔. 그 돈 안 주면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을 거다. 네 놈이 여기서 장사 못하게 천년만년 버티고 있을 거라고. 새엄마는 난리를 치며 10억을 달라는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신들린 듯한 몸부림을 치며 악을 쓰면서 말이죠. 저와 아내는 경악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그런데 그 순간 식당 문이 열리며 돼지머리가 공중으로 날아들어왔습니다. 돼지머리는 정확히 새엄마의 얼굴을 맞췄습니다. 이 징그러운 거 뭐야? 누가 감히 욕자한테 이런 흉물스러운 걸 던진 거야? 나와봐! 그러자 장모님이 가게 문턱을 넘어오셨습니다. 네 년과 네 놈이냐? 내 사위를 못살게 굴던 개자식들이. 이 언니이자 누나가 너희들 교육을 좀 시켜줘야겠구나. 뭐가 어째? 이게 어디서 돼지 머리를 날려 너 혼나고 싶어? 이 언니가 그동안 니들을 기다렸다. 언젠가 찾아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지. 그리고 지금처럼 돈 뜯으러 올 줄 알았다. 난 너희들을 오늘 능지처참해줄 거야. 바닥에 납작 엎드려 밥을 핥아먹게 만들어주마, 이 사악한 개자식들아! 장모님은 돼지머리를 잡아 들더니 새엄마와 아버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방긋 웃고 있는 돼지머리는 부모님의 면상을 사정없이 박아댔답니다. 돼지 얼굴이 일그러지도록 엄청나게 두들겨 패줬죠. 한참을 두들겨 맞은 부모님은 바닥에 널브러져 숨을 쌕쌕 내쉬며 그만하라고 손짓했답니다. 이봐요, 사돈! 그만하세요. 우린 그저 돈만 받고 나갈 겁니다. 내가 아들놈을 15년이나 키웠는데 그 값은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어요? 아직 덜 맞았구나. 15년 동안 괴롭게 삶을 산 내 사위에게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돈을 달라고. 그래서 얼마나 받아가려고? 10억이요. 그 정도는 받아야죠. 그래야 나도 억울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 10억? 그럼 내가 10억 원어치 때려줄게. 돼지 머리가 으깨져서 죽이 될 때까지 맞아봐라. 진짜 미친년이네. 그만 때려, 이 돼지년아. 너와 네 남편은 오늘 이 김순덕이한테 퇴질이라. 장모님은 정말 살벌하게 돼지머리를 휘둘러서 부모님의 면상과 사지를 쉴 새 없이 내려쳤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주방에서 돼지머리를 하나 더 가져오더니 장모님과 똑같이 처참하게 돼지머리 몽둥이질을 시작했습니다. 엄청나게 맞은 새엄마와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고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사돈, 그만하세요. 알겠어요. 10억은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대신 5억만 받아갈게요. 모두를 위해서 이만하면 그럴싸한 제안 아닌가요? 와! 그만 때리세요. 알겠어요. 1억! 더 이상은 흥장 안 됩니다. 1억만 받고 나갈게요. 1억? 그럼 1억 원어치 때려줄게. 아직 100만 원어치 밖에 때리지 못했으니까 9,900만 원어치 더 맞아라. 야! 진짜 무식하게 뭐하는 짓이야. 여보, 우리 나가자. 튀자고. 돈이고 뭐고 맞아 죽게 생겼단 말이야. 나도 나가고 싶은데 두 여자가 우릴 계속 베고 있잖아. 여보, 아무래도 빌어야겠어. 싹싹 빌고 나가자. 씨파, 여기서 뭘 더 빌라는 거야. 알았어. 저기 사돈, 며느라, 그만 멈춰봐요. 우리 아들 기봉이한테 사과할게요. 그러면 우릴 내보내줄 거예요? 1억 원어치 맞고 나가지. 왜 벌써 포기하고 그래? 언니가 돈 줄게. 몸으로 떼고 1억 받아가. 아니에요. 돈이고 뭐고 사지 멀쩡하게 나가는 게 훨씬 낫겠어요. 그래? 그럼 내 사위한테 빌어봐라. 만약 내 사위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1억 원어치 맞고 돈도 못 받고 나가는 거야. It's okay? 장모님과 아내는 잠시 돼지머리 찜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새엄마가 저에게 사과를 시작했답니다. 기봉아, 이 엄마가 널 때리고 잡은 건 단순한 훈육이었어. 그리고 네가 알바해서 받은 돈을 빼앗은 건
네가 허튼데 돈을 쓸까봐 저축을 한 거야. 맞아. 네가 준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있다고. 훈육이요? 그 어린애가 그만하라고 울부짖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때린 게 훈육이라고요? 당신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내가 군대로 도망가지 않았을 거고 이렇게 팔을 잃지도 않았을 거라고, 이 개같은 것들아. 니들은 오늘 내 진짜 부모인 장모님한테 돼지게 쳐맞고 기어나갈 거야. 이 후레 자식 좀 보소. 사진 멀쩡하게 키워줬더니 엄한 데서 외파리가 되어 돌아와서 우릴 탓하네? 야, 팔병신, 넌 그냥 빙신이 될 팔자였던 거야. 어디서 싸가지 없이 부모 탓을 해? 내가 너한테 사과한 거 취소다. 이 후레 자식아. 2판 4판이야. 여보, 이것들 다 조져버리자.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이것들 다 조져버리고 계획한 대로 10억 뜯어내고 나가자고. 두 사람은 바닥에서 일어나 아내와 장모님의 팔을 잡고 반격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지와 새엄마를 향해 돌진해 힘겨루기를 했답니다. 그렇게 누가 이기는지 끝장을 보려는데 식당 문이 열리며 단골 손님들이 들어오더군요. 4명의 단골은 시장 상인이었고 가게를 닫고 지나가는 길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상황을 대충 인지하고는 바로 손에 저희 가게에 있던 기다란 순대를 한 줄씩 집어 들고는 새엄마와 아버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7대2로 싸움을 붙자 당연히 저희 쪽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돼지머리와 순대로 실컷 응징당하고 나서야 포기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쳤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주방에서 소금 단지를 낑낑대면서 들고 와 부모님 머리 위에 쏟아버렸어요. 이 재수온 붙은 인간 쓰레기의 기생충 같은 것들아! 다시는 내 사위 앞에 나타나면 소금에 절여서 순댓국에 집어넣어서 지나가는 똥개 새끼한테 먹이로 줄 거야! 당장 꺼져! 여보, 얼른 나가자. 다시는 찾아오지 말자고. 그래, 여기 너무 무섭다. 우리가 돈 뜯을 곳이 못 돼. 두 사람은 꽁진하게 도망갔는데 팔다리를 다쳐서 바닥을 영차 하며 기어서 나갔습니다. 2마리의 벌레처럼 말이죠. 저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장모님과 아내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장모님, 감사해요.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맞기만 했을 거예요. 아직도 새엄마가 무섭거든요. 여보, 당신한테도 고마워. 기봉아, 너한테는 이제 새엄마라는 존재는 없어. 아버지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너에게 부모는 나 하나야. 알겠니? 네, 장모. 아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아내와 어머니를 꽉 끌어안고 눈물을 한바탕 실컷 흘렸답니다. 그렇게 저를 고통 속에 살게 했던 부모님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감옥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굳이 사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저와는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린 시절의 악몽을 끝내고 아내와 장사를 열심히 하며 일상을 보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숙자 하나가 가게에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노숙자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어요. 공사장에서 청소와 심부름을 할 때 저에게 팔 병신이라고 욕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던 인부였죠. 기봉아, 너 출세했다. 아저씨는 꼴이 말이 아니네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는 왜 저러요?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고층에서 떨어졌다. 그래서 다리 빙신이 됐지. 보험금으로 나온 돈은 죄다 도박으로 까먹고 집도 절도 없이 길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셨어요? 배고파서 들어온 거죠? 순댓국 한 그릇 드릴까요? 돈은 받지 않을게요. 기봉아, 예전에는 미안했다. 내가 너를 그렇게 괴롭혀서 이런 꼴이 된 것 같아. 됐어요. 저는 그냥 불쌍한 노숙자한테 국밥을 주는 거지 당신을 용서하거나 이해해주는 건 아닙니다. 밥 먹고 조용히 나가세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그러자 인부는 엉엉 울면서 저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하더군요. 자신이 과거에 왜 그렇게 모질게 굴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며 용서를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 따위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제가 장사하고 성공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저씨 같은 부류는 평생 약자한테만 이겨먹고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저씨보다 강해졌으니까 빌빌 기는 거죠. 만약 내가 여전히 공사장에서 심부름하고 있었으면 이렇게 무릎을 꿇겠냐고요. 그러니까 사과는 집어치우고 밥이나 처먹고 꺼져, 이 개자식아. 그리고 반말하지 마. 나 이 가게 사장이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밥만 먹고 조용히 나갈게요. 앞으로 자주 좀 얻어먹게 해주세요. 그래, 많이 먹고 가라, 이도수자 놈아. 저는 그를 무시하며 과거에 받았던 걸 그대로 되갚아줬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밥을 얻어먹으러 올 때마다 자존심을 세게 밟아주었네요. 여기까지가 제가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이네요. 아 참, 좋은 소식도 있어야 진정한 사연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제 아내가 쌍둥이를 임신해서 올해 가을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가 된 장모님과 한 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3대가 한 집에서 행복하게 살 것 같네요. 그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